유진이가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울음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여행에서 생긴 작은 사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 유진이가 어떻게 됐는데? 유진이가 죽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니? 장난하는 거지? 을 올리자마자 유골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정욱자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 잘 키운 게 전부인 평범한 여자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됐는데 그 후론 아들 도연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그것도 대학병원 레지던트까지 된 아들을 둔 어미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도연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신부는 한유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도연이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말투가 고운 아이였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도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유진이는 항상 정중하게 존댓말로 대화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이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심지어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깨가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사지 배운 게 있어서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유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유진이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한복을 고를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청첩장 문구를 정할 때도 어머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고 싶어요라고 했죠.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도연이는 어쩜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하고 한복도 새로 맞춰 입었죠. 식장에 도착해서 유진이를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화장을 마치고 나온 유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유진이의 손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건 긴장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쪽의 하객들이 생각보다 적었고 특히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어보니 대부분 타지에 살고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가끔씩 입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백을 올릴 때도 유진이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큰절을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고 차를 따를 때도 손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도 신부의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저는 유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말해. 어머니가 다 들어줄 테니까. 유진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 왜 그렇게 슬픔이 서려 있었을까요? 그때는 감동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뭔가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이미 이별의 예감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상태였던 걸까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도연이가 평소에 바다를 좋아해서 제주도를 선택했다고 했죠. 저는 그 둘을 배웅하면서 행복한 신혼여행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유진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혼부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첫 식사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울음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여행에서 생긴 작은 사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 유진이가 어떻게 됐는데? 유진이가 죽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니? 장난하는 거지? 유진이가 혼자 바닷가에 나갔다가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유진이가, 도연이는 전화로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도연이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함부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 현장이라서 가족이라도 제한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뜸했어요. 도연이는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지만 매번 울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경찰에서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유진이랑 싸운 적 없냐고, 평소에 어떤 사이였냐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유진이가 혼자 바닷가에 나갔는지. 도연이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갑작스러운 일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아, 그게 뭐니? 유진이에요.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 끝나고 화장해서. 도연이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골함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유진이가 죽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 예쁘고 착했던 아이가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자세히 말해봐. 도연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힘겹게 말했어요. 경찰 말로는 유진이가 새벽에 혼자 바닷가에 나간 것 같대요. 펜션에서 깨어보니까 없어서 찾아다녔는데 바닷가에서 유진이 옷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사로 추정했는데 며칠 후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상한 점들이 있었대요. 경찰에서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어요. 타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유진이를 죽였다는 말인가요? 타살. 그럼 누가 우리 유진이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하고 있어요. 현장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도 발견됐고 유진이 몸에서 나온 상처들도 단순한 익사와는 다르다고. 도연이는 말하면서도 계속 떨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도연이는 계속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못 자고. 보는 제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유진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걱정하겠니.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유진이가 혼자 바닷가에 나갔는지. 누가 유진이를. 제가 잠시 잠든 사이에 이런 일이. 도연이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더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 때문에 유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도연이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조문객들도 병원 동료들과 저희 친척들 위주였어요. 장례식 당일 경찰 형사 두 분이 찾아왔어요. 도연이한테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부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요. 그냥 평범했어요. 저희 둘 다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고 제가 깊게 잠들어서 유진이가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발자국들이 있는데 혹시 부인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거나. 전혀 모르겠어요. 유진이는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형사들은 계속 질문했지만 도연이도 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유진이가 왜 혼자 바닷가에 나갔는지, 누가 유진이를 해친 건지.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도연이는 유진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자꾸 꿈에 나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유진이를. 도연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갑자기 쿵소리가 나서 보니 도연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실신한 거였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을 찾은 도연이는 계속 유진이 이름을 불렀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유진이를 사랑했고
유진이를 잃은 슬픔에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누가 우리 유진이를 죽인 걸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집에 돌아와서 유골함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유진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유골함을 모셔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가끔씩 유진이 사진을 보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문득 유진이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 옷장에 정갈하게 걸린 옷들, 침대 옆 서랍에 놓인 일기장까지 마치 잠시 외출한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유진이가 저에게 쓴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미리 써둔 것 같았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어머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도연 오빠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오빠도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던 걸까요?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유진이가 일하던 병원에 가봤습니다. 혹시 유진이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간호사실에서 유진이와 가장 친했다는 김미영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누구한테든 친절했죠. 그런데 미영 씨가 말을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결혼식 며칠 전부터 유진 언니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고 자주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미영 씨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유진 언니가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도연 선생님이 아닌 다른 남자였는데 둘이 꽤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유진 언니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기억에 남아요. 어떤 남자였는데요. 잘 보지는 못했는데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유진 언니가 그 사람한테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냉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다른 남자와 만났다니. 그것도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니. 유진이가 저희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진 언니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그 남자가 유진 언니한테 뭔가를 건네주는 것도 봤어요. 종이 같은 거였는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유진이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준 종이가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요. 옷장, 서랍, 화장대,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침대 매트리스 밑을 확인해보니 작은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카페인지 레스토랑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 표정이 너무도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유진아, 당신을 지킬게. 우리 약속 잊지 마. 준호라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유진이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걸까요? 메모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진을 경찰에 보여주세요. 준호 오빠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진실을 안다니 무슨 진실 말인가요? 유진이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당장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이 사진과 메모를 보여주고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아, 이게 뭐니? 유진이가 다른 남자와. 도연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걸 어디서? 유진이 방에서 찾았어. 이 남자가 누구니? 준호라는 사람 말이야. 도연이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준호예요. 유진이 대학교 선배였어요.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니? 유진이가 결혼식 전날에도 그 사람을 만났다는데.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유진이가 김준호 선배를 좋아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계속.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유진이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유진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했다는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에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진이가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 도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진이가 저 대신 김준호 선배를 선택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무슨 소리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정말 도연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편지, 김준호라는 남자, 그리고 사진, 모든 것이 뒤엉켜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유진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진이를 해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준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준호라는 남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유진이가 남긴 메모에서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했으니 그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유진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김준호를 찾기 위해 유진이가 다녔던 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김준호는 아직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면회를 거절당했지만 유진이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잠시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준호를 처음 본 순간 왜 유진이가 그 사람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시어머니세요? 네. 그래요. 유진이 일로 급히 만나 뵙고 싶어서 왔어요. 김준호는 유진이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겨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밝던 아이가.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유진이가 결혼식 전날 선생님을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났어요. 유진이가 급히 만나자고 해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유진이가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도연 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가 도연이를 무서워했다니?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도연 씨가 질투가 심하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화를 내고 휴대폰도 자주 확인한다고. 그리고 유진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그런 아이였나요? 평소에 보기에는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유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도망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준비도 다 끝났고 양가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특히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김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이한테 정말 싫으면 결혼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일단 신혼여행을 가서 도연 씨와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정 안 되면 돌아와서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아니요. 신혼여행 첫날 밤에 유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김준호는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준호 오빠, 도연 오빠가 이상해요. 계속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오빠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고 무서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유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나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 유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진이가 도연이를 무서워했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김준호 말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진이 방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제주도 펜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증거 보관함 7번. 증거 보관함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펜션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신혼부부가 투숙했다가 사고가 난 방 있잖아요. 혹시 그 방에 보관함 같은 게 있나요? 아, 그 방 말씀이시군요. 네.
각 방마다 안전 보관함이 있어요. 번호로 여는 거라서 투숙객만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 그 보관함에 뭔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며느리 시어머니인데.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펜션 사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7번 보관함에 USB 하나랑 작은 봉투가 있네요. 경찰에서는 확인 안 하고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가족이시니까 가능하죠. 다음 날 새벽 첫 비행기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도연이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펜션에 도착해서 사장을 만났어요. 보관함을 열어보니 정말 USB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찢긴 치마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유진이가 결혼식 날 입었던 치마와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신혼 첫날 저녁에 신부분이 혼자 와서 넣어두고 갔어요. 뭔가 급해 보였는데 펜션에서 USB를 확인해보니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재생해보는 순간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도연이가 유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신혼여행 첫날 밤 펜션 방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너 김준호한테 문자 보냈지? 내가 다 봤어. 오빠. 그건 결혼식 전날에도 만났다며? 나 모르게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오빠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도연이가 김준호와 유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너 나랑 결혼하기 싫었던 거지. 김준호가 더 좋았던 거고? 오빠. 제발 진정해요. 이야기할 것도 없어. 너 지금 당장 김준호한테 연락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 오빠,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영상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도연이가 유진이를 얼마나 심하게 다그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찢긴 치마 조각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유진이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치마가 찢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증거를 남겨둔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이와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는 거실에서 유진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너 정말 유진이를 사랑했니? 도연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 정말 사랑했니? 도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유진이가 저만 보기를 원했어요. 다른 남자는 생각하지 말고 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도연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집착이고 소유욕이었어요. 그래서 유진이한테 뭘 했니?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김준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유진이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도연이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유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어둠 속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찢어져 있었고 그 위에 빨간 얼룩들이 묻어 있었어요. 유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와주세요. 어머님. 유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도 생생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냥 꿈이겠거니 했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진이가 실제로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진이가 다녔던 병원에 다시 가봤습니다. 김미영 간호사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간호사실에서 만난 박수진 간호사는 유진이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유진 언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도연 선생님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누구랑 밥 먹었는지, 퇴근 후에 어디 갔는지 일일이 확인하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그래서 언니가 마지막 며칠은 출근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웃기는 하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누구한테서 연락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박수진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 선생님을 의심해보라고. 뭐라고요? 저도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결혼 전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진이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제주도 펜션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그날 밤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그날 밤에 다른 투숙객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거나 한 일은 없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그날 밤 늦게 옆방 손님이 전화하셔서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요? 네. 남녀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그때는 조용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뭔가 다툰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몇 시쯤이었나요? 밤 11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2시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비명 소리라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명 소리요? 네.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급히 가봤는데 그 방은 조용했어요. 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요? 다음날 아침에 신랑분이 나와서 신부가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전날 밤 비명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유진이가 그날 밤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그 목격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목격자는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였어요. 저는 바로 그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펜션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말 끔찍했어요. 부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정확히 뭘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남자가 큰 소리로 화내는 소리였어요. 왜 거짓말했어? 나를 속였어. 이런 말들을. 그 다음에 여자가 울면서 사과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후에는요. 한동안 조용했다가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였는데 정말 처절한 비명이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곧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비명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사건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놀랐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유진이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이와 마주 앉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제주도에 갔다 왔어. 도연이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제주도에? 유진이가 남긴 증거들을 찾으러. 너도 알고 있었지? 유진이가 USB에 영상을 저장해뒀다는 거.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유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마지막에 어떤 비명을 질렀는지도. 어머니, 솔직히 말해. 너 유진이한테 뭘 했니? 도연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유진이가 김준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 보고 결혼 첫날 밤에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나를 속였냐고. 김준호가 그렇게 좋냐고. 유진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도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연아, 너 유진이를 죽인 거니? 그 질문에 도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계속 김준호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해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도연이가 순간적인 화에 휩싸여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유진이를 죽인 살인자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정확히 뭘 했는지 말해봐. 어머니, 저는 정말. 말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도연이는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가 김준호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저한테는 거짓말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진이가 저항했어요. 핸드폰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더 세게 잡아당겼는데 유진이가 넘어졌어요.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고
도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흐느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니? 아니요. 기절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유진이가 깨어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 바다에 빠뜨렸어요. 유진이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아들이 의식을 잃은 며느리를 바다에 던져 죽였다니. 그럼 유골함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시기에 바다에서 발견된 다른 시신을 신원 확인 과정에서 바꿔치기 했어요. 도연이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구검 과정에 개입했던 거였어요.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신원을 조작한 거였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정말 바다에,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유진이가 아직도 바다 속에서 떠돌고 있다니. 그 아이가 얼마나 차가우고 무서울까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 말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잠깐.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 유진이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했지? 네. 그럼 시신은 어떻게 발견된 거야? 너 말로는 아직도 바다에 있다며? 도연이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가 한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도연아, 진실을 말해. 유진이가 정말 죽었니? 도연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뭐야? 유진이가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살아있다고? 무슨 소리니? 분명히 죽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의식도 없고 맥박도 약해서. 그래서 당황해서 바다에.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살아있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진이가 살아있다니. 그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바다에 빠뜨린 후에 유진이가 헤엄쳐서 해변에 도착했나 봐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럼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신으로 바꿔치기해서 장례식까지 치른 거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유진이가 살아있는데 저희는 가짜 장례식을 치른 거였습니다. 그동안 유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진이가 살아있다면 왜 집에 오지 않는 거야? 아마 저를 무서워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저는 당장 유진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유진이 연락처 아는 거 없니? 김준호 선배한테 연락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바로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유진이 시어머니예요. 혹시 유진이 연락했나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살아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김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고요? 네. 도연이가 방금 실토했어요. 유진이를 해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김준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맞아요. 살아있어요. 지금 어디 있나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도연 씨를 너무 무서워해서 집에는 못 가겠다고 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정말 유진이 편에 서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유진이는 제 딸이에요. 김준호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쉼터였습니다. 저는 도연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여기서 기다려. 유진이 데리고 올 때까지 절대 나가지 마. 어머니, 닥쳐. 지금 내가 할 말은 없어. 저는 택시를 타고 쉼터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쉼터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가 먼저 나와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트라우마가 심해서. 괜찮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쉼터 안으로 들어가니 유진이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유진아, 괜찮다. 이제 괜찮아.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연 오빠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그 아이가 잘못한 거야. 유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앞으로 일은 어머니가 다 처리할게.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도연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무리 제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유진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줘도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유진아, 이제 안전해. 어머니가 지켜줄게.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 오빠가,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내가 처리할 거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유진아, 천천히 해.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고 올게.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서 도연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는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유진이 왔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알겠니? 네, 어머니. 저는 말하지 마. 지금 내가 할 말은 없어. 저는 유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유진이는 거실에서 도연이를 보자마자 제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유진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가 일어나서 다가오려고 하자 유진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오지 마요. 오지 마. 도연아,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저는 도연이를 방으로 보내고 유진이를 달랬어요. 그 아이는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이제 그 아이가 너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할게.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도연 오빠 눈빛이 그때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진이는 그날 밤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무섭게 화를 냈는지, 어떻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듣는 제가 끔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후 기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니? 바닷물 때문에 의식을 찾았어요. 도연 오빠가 저를 바다에 던진 거였는데 다행히 해변 가까운 곳이어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너무 무서워서 도연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김준호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유진이는 그 후 한 달 동안 여성 쉼터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어머니께서 도연 오빠 편을 들까봐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친자식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이가 저를 얼마나 믿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 걱정을 했다니. 유진아,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무리 도연이가 내 아들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유진이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도연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그리고 앞으로 일은 차근차근 정리하고. 도연 오빠는, 그 아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유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도연 오빠는 어머님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살인미수를 저지른 걸 덮어줄 수는 없어. 유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가 널 지켜줄게. 유진이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도연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도연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너 정말 유진이를 사랑했니? 어머니,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 그게 너의 잘못이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도연이는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살인미수, 시신은닉, 허위신고, 여러 가지 죄목이 붙었어요. 신문과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의사가 신부를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연일 보도됐어요. 저희는 한동안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유진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슨 소리니? 당연한 거야. 어느 날 유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연락은 계속하자. 물론이에요. 어머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유진이와 함께 법정에 나갔어요. 도연이는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해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는 도연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살인미수 치고는 가벼운 편이었지만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날 밤 저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새 직장에 나가요. 그래. 어디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이에요.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좋은 선택이야. 응원할게. 그렇게 유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도연이가 감옥에 들어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면회를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 아이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유진이에게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유진이는 약속한 대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연락이 뜸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한 달 후에 온 첫 번째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환자분들도 좋아해 주세요. 다행이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도연 오빠 소식은? 그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너만 생각하면 돼. 유진이는 여전히 도연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혼자 지내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적막했지만 점점 평온함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진이를 위해 기도하고 저녁에는 유진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도연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함께 시장을 보고 음식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인데? 어머님이 제게는 진짜 어머니 같아요. 친어머니보다도 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유진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도연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1년이 지났을 무렵 유진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있는데 상관없다고 하세요. 유진이가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 아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 언제 소개시켜 줄 거니? 다음 달에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유진이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지는 것은 좋지만 도연이 생각이 났거든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 즈음 도연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 들어간 후 처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감옥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진이에게 한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실망을 드렸는지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건강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유진이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가면 유진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음 달 유진이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서울에 올라왔어요. 김재민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이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반가워요. 우리 유진이 잘 부탁드려요. 재민 씨는 유진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유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도 다시 일어선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유진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됐어요. 유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유진이가 재민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결혼식 날, 저는 유진이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아름다웠고, 재민 씨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잘해서 이런 행복을 찾은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유진이 신혼여행을 떠날 때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드디어 유진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특별한 제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유골함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거짓과 침묵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제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제단 앞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가족 간에도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어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요. 유진이는 부산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가질 예정이에요. 1년 후에 온 기쁜 소식이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어머님께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유진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도연이는 이듬해 출소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변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달라졌다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매일 저녁, 저는 유진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행복한 모습의 유진이와 재민 씨.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진이라는 딸과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도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진실 앞에서 용서는 가능하지만 거짓 앞에서 사랑은 불가능하구나.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도연이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는 다시 품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